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치 없는 예비 시댁과의 한바탕 난리통 끝에 이렇게 파혼하게 된 31살 먹은 여자입니다. 동종업계에서 일하던 예비 신랑과 기회가 닿아 연인까지 발전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준비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예비 신랑은 무던한 성격의 조용한 사람이에요. 조금 우유부단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양가에서 적당한 지원을 받고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양가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다 보니 회사는 서울이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시작을 하기로 되었는데 불만은 없었습니다. 신혼살림은 원래 직장에서 그나마 가깝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 경기권 신도시에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사실 서울에서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대중교통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한들 서울에서 서울 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이미 결혼 전부터 차가 있었기도 했어요. 친정이 지방인 것도 그 이유에 한몫을 했고 무엇보다 경기권 신도시에 이미 시댁이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내키지 않았던 이유가 컸습니다. 그걸로도 모자라 이미 결혼한 신우까지 살림을 차려서 같은 지역 근처에 살고 있었고요. 하지만 요즘 같은 집값 상황에 결혼할 때 서울에 집 가지고 시작하는 커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제가 우겨봤자 저희 집에서 받는 지원 뻔하고 시댁에서도 더 나올 부분이 없는 걸 아는 상황에서 제가 욕심부린다고 무조건 서울에서 시작하겠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양가에서 보태준 돈과 저희 돈을 합치면 어떻게든 서울 전세를 못 구할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면 교통이 사실 경기권과 비교했을 때 썩 달라지는 게 없었거든요. 당장 욕심부리지 않고 형편에 맞춰 시작하고 하루빨리 자리 잡아서 서울로 오면 되지 않겠냐는 예비 신랑의 설득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하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득당할 때도 제가 너무 허영심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하나둘씩 보여준 추악한 그자들의 모습에 누가 허영심이 많은 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 차는 경차입니다. 여자가 경차 탄다고 무시당한 적도 몇 번 있기는 했지만 제가 면허를 처음 취득한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여태까지 저와 함께 어디든지 다니며 정이 잔뜩 들어있는 소중한 자동차예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저는 당장 이 차를 다른 차로 바꾸거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큰 차를 끌기에 운전이 미숙한 건 아니지만 경차 쓰면서 주차할 때라든지 혜택 보는 것도 많고 유지비도 저렴한데 굳이 결혼했다고 큰 차를 끌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자꾸 저보고 이제 결혼하게 되면 큰 차로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생기면 큰 차가 필요하다나 어쩐다나 하시면서요. 당장은 예비 신랑과 저 두 사람뿐이고 아이가 생긴다면 그때 가서 큰 차를 끌겠다 설명을 드려도 어찌나 막무가내로 큰 차를 끌어야 한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심지어 예비 신랑은 면허도 없었어요. 뭐 말을 듣자 하니 어릴 때 차 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차를 직접 운전하기 어려워한다고 하더라고요. 트라우마 있다고 하는 사람치고 제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정말 떡이 돼서 잠에 들어있는데 그래도 그 사고가 어려서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의 짐이라니 제가 딱히 따지지는 않고 최대한 이해해주려 하고 있었어요. 연애하는 동안 장거리 여행도 거의 다 제 차로 다녔어요. 저는 기차 타는 것도 좋아하고 시외버스여도 상관이 없었는데 특히 버스를 타야 하는 날이면 예비 신랑은 버스는 내키지 않는다고 차라리 제 차를 끌고 가자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연애하면서 서울 밖으로 나가는 장거리 여행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경차 가지고 고속도로 타고 정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고생을 하니 데이트로 여행 가서는 비용은 거의 다 예비 신랑이 내는 데다가 기름값도 내주긴 했지만 그렇게 여행 다녀오면 아주 몇일은 다리가 불편해서 고생을 했었죠. 아무튼 큰 차로 바꾸라는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차를 바꿀 생각이 없다. 시댁 쪽에서는 큰 차로 바꿔야 한다. 아주 밀고 당기기를 초등학생 운동회 때 줄다리기 하듯 한동안 실갱이를 하다가 결국 고집 굽히지 않으시는 시부모님 이길 수도 없고 이걸 이겨봐야 제가 뭐가 되겠나 싶어서 제가 백기를 들고 차를 바꾸기로 했지요. 그런데 시댁에서 뜬금없이 고급 외제차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뽑아주신다면야 상관없이 받겠지만 결혼할 때 자동차 같은 건 혼수에 들어가는 거니 여자 쪽인 제가 해와야 한다고 친정부모님께 잘 말해보라 하시더군요.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제가 타던 차는 이제 쓸모가 없을 테니 그 차는 또 예비 신우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건 또 예단을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라면서 신우에게 줘야 한다고 하네요.
그 당시에는 신우와는 그렇게 만나본 적도 없고 해서 신우가 싫어서 주기 싫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기 싫었습니다. 말한 대로 내가 평생을 타온 자동차이기도 했고 그만큼 정도 많이 붙었으니까요. 그리고 새 차를 사게 되면 그 차를 정리해서 조금 보탤 수도 있는 것이고 꼭 제 차를 누구를 줘야 한다면 얼마 뒤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초년생이 될 준비를 해야 하는 제 남동생한테 우선적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씀을 하실 때 남편도 제 옆에 같이 있었는데 예비신랑은 제가 타던 차를 누가 갔던 간에 그건 신경도 안 쓰였나 봐요. 외제차를 검색하면서 이건 어때 저건 어때 하면서 자기가 평소 타고 싶던 차를 검색을 하면서 저한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가격도 하나같이 기본 6천만 원은 넘어가는 차들이었어요. 개중에는 1억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가 면허가 있어서 타고 다닐 것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고르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차를 무서워한다더니 외제차 종류는 막상 운전하고 다니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더군요. 아니, 애초에 그 정도 금액대에 차를 지원받을 바에 집값으로 더 지원을 받게 된다면 서울에 집 사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 어차피 운전을 무서워서 못하는 예비신랑이 출퇴근하기 더 간편해지는 것 아닌가요? 제가 타던 차를 신우에게 줘야 한다는 것도 예비신랑은 제 편을 들어주면서 제 남동생에게 주는 게 좋겠다고 자기 부모님들을 설득해줬는데 그것 또한 조건부 거짓부렁이었습니다. 친정부모님과 상의하고 또 상의한 결과 저희 형편에 외제차를 끌어야 할 이유도 없고 돈 아끼려고 경기권 신도시에서 시작하는 건데 비싼 유지비 내면서 돈을 이중삼중으로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 섰어요. 그래도 차는 새 것으로 해주는 거니 국산차 중에서도 상위급 라인의 차량을 사주기로 정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예비신랑에게 말을 했어요. 예비신랑은 외제차가 아니란 사실에 인상을 잔뜩 찌푸리면서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외제차를 안 살 거면 제가 타던 차는 자기 누나에게 주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예비신랑의 논리는 고급 외제차를 사는데 드는 비용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제 동생에게 줘도 된다고 말한 부분이고 굳이 친정에서 그렇게 돈을 아끼겠다면 지네들도 받아야 할 건 받아야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받아야 할 건 받겠다는 말이 참. 애초에 양가지원 비슷하게 받아 새 출발하는 건데 거기에 자동차를 얻고 나서 제 차까지 신우를 줘야 되면 신혼집 구하는데 지원해주시는 돈만큼 친정에서 더 해가는 건데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더 쓰게 되는 돈만큼 시가에서 보태주면 저희 정말 대출 조금만 더 받아서 서울 안에 회사 근처에 아파트 구해서 시작할 수 있었고요. 저도 양보하지 않고 차는 친정부모님이 알아보신 국산차로 해야겠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왜 자기들이 외제차를 콕 집어서 말해줬는데 국산차로 했냐면서요. 저희 형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외제차는 사치인 것 같다고 설명을 드리니 그게 어디가 사치냐고 쏘아붙이시더군요. 저희가 신혼 살림 차릴 경기권 신도시에 신혼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면서 본인이 장 같은 걸 보러 다니거나 주변에 다니다 보면 전부 다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건 자기 같은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신혼부부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우리도 결혼하면 신혼부부인데 내 아들이 국산차를 끌고 다니면 얼마나 기가 죽겠냐고 자기들도 다 그런 걸 봐오면서 생각이 있으니까 외제차를 구하라고 한 거 아니겠냐고 말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오래 살고 있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정한 건데 살아본 적도 없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기가 차더라고요. 남들이 외제차를 끌고 다니니 우리도 끌어야 한다는 말이잖아요. 100번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도 없는 예비신랑이 끌고 다닐 차도 아니고 제가 끌고 다닐 차인데 거기서 왜 뜬금없이 자기 아들 체면을 걱정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동네에 자기 아들이 외제차 타는 걸 알리기 위해 제가 운전기사 노릇을 해주라는 뜻이었을까요? 이어지는 설명이 더 어이가 없더라고요. 신혼살림을 근처에 차리면 저희가 시부모님 모시고 외식도 자주 하고 할 텐데 자기들도 외제차 얻어 타고 다니면서 대접받고 싶지 뻔하고 흔한 국산차 타고 다니면 이 동네에서 누가 우릴 대접해주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미 차를 바꿔라 못 바꾸겠다 하면서 한참 싸웠던 과거가 있어서 그런가 더 이상 저도 참아봤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이 예비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빽 질렀어요. 그러니까 지금 외제차를 고집하는 이유가 남한테 보이기 부끄러워서 그런 거고 남한테 보이기 부끄러운 이유는 신혼살림 차리면 제가 예비신랑도 모자라서 당신들 운전기사 노릇까지 해야 한다고 하는 소리냐고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서 이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냐고 물으니
자기가 생각해도 틀린 말이 하나 없는지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서울에다가 아파트 한 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당장 제 돈부터 친정에서 지원받은 돈까지 다 꼬라박아야 겨우 경기권에 아파트 간내만에 하는 와중에 누가 미쳤다고 돈을 더 보태서 차까지 해오냐고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디서 외제차 타령을 하고 있냐고 했지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렇게 잘나셔가지고 같은 동네 끼고 사는 신우한테 혼수로 외제차 한 대를 못 해줘서 예비 며느리가 타던 경차를 예단으로 주라 마라 하고 있냐고. 그거 완전 거지 중에서도 산거지 아니겠냐고 거지 근성 가득한 사람들과 한 식구 되고 싶지 않다고 한마디 했어요. 제 말에 아무 말도 잊지 못하고 당하기만 하던 예비 시어머니. 결국 제 말투를 꼬투리 잡으며 싸가지 없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시부모 될 사람한테 말투가 그게 뭐냐고요. 그래서 시부모님 될 일 없다고 이 결혼 안 할 거라고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예비 신랑한테 전화와서 사과한다고 하는 말이 외제차가 아니어도 괜찮다고. 자기도 사실 외제차는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았고 제가 골라온 차만 해도 충분히 고급이라서 굳이 외제차가 아니어도 전혀 꿀리지 않을 것 같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뭘 기대했던 건지 그딴 소리를 들으니 실망감이 더 커서 제발 그 집 구석에서 앞으로 나한테 어떤 일로도 연락 한번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비 신우 될 사람한테 연락이 와서 아주 화룡점정을 찍어버리더라고요.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제가 타던 경차를 못 받게 되는 건 알고 있다면서 자기한테 팔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제시한 금액은 제 차 중고차 시세의 반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헐값이었습니다. 진짜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말 저런 집구석에 시집을 갈 뻔했다는 사실이에요. 파혼하게 된 사실에 안도감이 느껴졌고 정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는 와중에 본 모습을 숨기던 예비 신랑도 그 가족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좀 제 인생에서 사라져달라고 신우한테도 부탁하고 예비 신랑한테도 몇 번이나 제발 니 포함한 니네 가족들과 얽히지 좀 않게 해달라 사정을 했어요. 동종업계에 다니다 보니 예비 신랑과 오래전부터 일하던 사람을 알게 돼서 파혼 후 한참 지나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정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온몸에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저의 남편이 될 뻔했던 그놈, 사실 교통사고를 당해 트라우마가 있었다던가 하는 건 다 뻥이었습니다. 면허가 없는 게 아니었고 음주운전 이외 적발로 면허 정지를 당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와 결혼하면서 저를 운전기사처럼 부려먹고 외제차까지 제 돈 주고 사오게 만들려던 계획이었던 거예요. 정말 신이 도운 게 아닐까요? 제가 전혀 눈치 못 챌 만큼 트라우마가 있는 완벽한 남자친구 연기를 했으니까요. 자동차로 욕심을 조금만 부리지 않았더라도 저는 지금쯤 그 집에서 며느리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외제차건이 아니었다면 정말 그 집구석이 어떤 사람인지 제 남편 될 예비 신랑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였어요. 그 연기력을 생각하니 이 글을 적으면서도 다시 온몸에 소름이 돋아버릴 정도네요.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좋은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대로 당했던 게 있어서 좀 더 조심하게 되네요. 아무리 홍기가 늦어버린 나이라고 할지라도 이번 만남만큼은 좀 더 신중하게 준비해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이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던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누구보다 행복한 신부가 될 줄 알았던 제가 이렇게 며칠 사이에 파혼을 하게 될 줄은 저도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파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지나친 욕심 때문이에요. 남자친구와 저를 비교하자면 경제적으로나 외적으로 봤을 때 여러모로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생 2명을 두고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대학교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지금의 카페에서 하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제 적성에 잘 맞더라고요. 그러다 카페 주인이 이민을 가게 되었다며 가게를 내놨다고 하더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장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다 생각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지금은 수입의 일부를 부모님께 빌렸던 사업 자금을 상환하는 데 쓰고 있고요.
저보다 2살 많은 남자친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저에게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2년에 가까운 연애 끝에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네요. 처음으로 양가 어른들이 만나던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친구 어머니는 당신 아들이 엄청 손해라도 본다는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솔직히 하나뿐인 아들을 지금 당장 결혼시키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2년이나 사귄 여자를 차버리라고 할 수는 없어서 이 결혼을 허락하는 거라 하셨습니다. 제 나이를 언급하시면서 남자친구가 저를 구해주는 거라며 저더러 운이 좋다고도 하셨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서로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들여 키운 딸이 말 그대로 눈앞에서 후려치기를 당하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셨을지 지금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하지만 딸 가진 죄인이라고 했나요? 어차피 결혼하게 될 텐데 괜히 미운 털 박히게 할 필요 있나 싶어서 저희 부모님이 참을인자를 몇 번 그려가며 참으셨다고 제가 파혼을 결심하고 나서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상견례를 마치고 며칠 뒤 신혼집은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저희 아빠가 저에게 예전에 경매로 낙찰받으신 작은 아파트를 한 채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가치도 많이 올라서 그때에 비해 2배 가까이 올랐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모님께 도움도 받았고 그 아파트가 부모님의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아파트를 제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남자친구나 남자친구 부모님에게도 그 아파트에 대해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속사정을 모르는 남자친구의 이모님은 계속해서 저희더러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빌라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아내 수리만삭해서 살면 새 집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전세로 싸게 줄 테니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전세가 1억 3천이었는데 당시 남자친구가 5천을 해올 수 있다고 했고 제가 모아둔 돈도 5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3천은 대출을 받기로 했고 예단을 생략하는 대신 혼수를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주변에 결혼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차피 애 생기면 가구고 뭐고 다 망가진다고 처음부터 무리해서 좋은 거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구는 좀 저렴하게 하고 가전은 정말 꼭 필요한 세탁기, 냉장고, 밥솥 등만 사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전부 1,500만 원 정도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부담한다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루는 남자친구가 점심때 잠깐 보자고 하더라고요. 회사와 카페가 멀지 않아 그전에도 종종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만나곤 했었기에 별 생각 없이 나가니 주머니에서 종이 쪼가리를 하나 꺼내 주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 유명 브랜드의 가전제품과 가구들이 잔뜩 적혀있는 혼수 리스트였어요. 어찌나 자세한지 모델명과 색상 그리고 언제 나온 제품인지까지 다 적혀 있더라고요. 게다가 김치냉장고와 식기세척기는 2개씩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이건 왜 2개씩이나 사야 하냐고 물으니 어머님께서 다시 생각해보니 예단을 아예 안 하는 건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다고 그러셨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저희 가전제품 사는 김에 김치냉장고랑 식기세척기만 하나씩 더 사서 남자친구 본가로 보내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남자친구에게 지금 이거 너무 예의 없는 행동 아니냐고 물으니 전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어차피 사면 우리 둘이 살면서 같이 쓸 건데 기왕 살거 좋은 거 사는 게 왜 나쁘냐고 묻더라고요. 게다가 자기나 저나 이런 쪽에 대해선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일부러 어머님이랑 이모님이 시간 내서 좋은 걸로 골라주셨으니 오히려 잘 된 거 아니냐고 물어요. 괜히 시자 붙는다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나쁜 버릇이라며 고치래요. 별것도 아닌 일로 문제 일으키지 말라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종이 쪼가리를 받자마자 남자친구 눈앞에서 쫙쫙 찢어졌어야 했는데 남자친구가 금방 회사로 들어가 봐야 한다고 해서 몇 마디 따지기만 하고 제대로 대응을 못한 게 너무 억울합니다. 어차피 파혼한 거 가슴속에 담아두지는 않을 거지만요. 아무튼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걸 보니 이제는 가구며 가전이며 해가도 당연하게 여기실 것 같고 아내 가면 뒷말 들을 게 뻔한 상황이라 진심으로 아무것도 해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친구의 태도에 정말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 혼수 리스트를 전달할 때는 뭐가 잘못된 건지 몰랐을지라도 제가 설명을 해줬으면 알아는 들어야 할 거 아닌가요? 최소한 어머니랑 다시 이야기해보겠다는 소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너무 뻔뻔했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사귀는 동안 남자친구랑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니 연애하는 동안 제 앞에서 좋은 사람인 척 쇼를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희 부모님께도 문제의 혼수 리스트를 보여드렸습니다. 아빠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부터 항상 하신 말씀이 결혼할 사이에 계산기 두드리는 거 좋은 거 아니라고, 능력되는 쪽에서 좀 더 하면 되는 거라고 늘 말씀하시던 분이십니다.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 아빠도 제가 예비 시댁에서 준 혼수 리스트라며 그 종이 쪼가리를 전달해드리자 뭐 이런 대먹지 못한 집안이 다 있냐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한숨을 내쉬더니 딱 봐도 결혼하면 고생할 게 보인다며 이 결혼 꼭 해야겠냐고 저를 말리시더라고요. 하루를 꼬박 고민한 끝에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차피 집도 반반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니 혼수도 그냥 반반하자고요. 이때까지도 파혼보다는 서로 잘 조율해서 결혼하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잘못이 아니어도 일단 파혼했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말이 나올 게 뻔했으니까요. 이미 식장이며 큼직한 것들은 계약도 해둔 상태였기에 더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몇 시간이 흐른 뒤 남자친구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혼수를 얼마나 생각하고 있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1,500 전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니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진지하게 사과하고 반반하자고 하면 그냥 결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 혼수 리스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정말 다 필요해 보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가 자기도 대충 훑어봤다면서 어머니랑 이모가 어련히 알아서 하셨겠냐며 다 필요한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오빠 본가에도 에어컨이나 홈시어터, 에스프레소 머신 이런 거 없지 않냐고, 냉장고도 아직 일문형이지 않냐고 하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서 우리 집 무시하는 거냐고 본론만 말하라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어머님이 적어주신 물건들 내가 다 찾아봤다고 그랬습니다. 이모님 전셋집이 22평인데 적어주신 가정가구는 다 최신식의 초대형이더라고. 알고 있냐고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우리 둘이 이제 시작하는 부부인데 양문형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까지 왜 필요한 거며? 빌라에 방이 2개인데 에어컨을 벽걸이 2개의 스탠드까지 3개씩 달 이유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니 남자친구가 할 말이 있으면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이쯤 되면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 정도 눈치도 없는 인간인가 싶고 한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혼수 다 집어넣으려면 집이 30평대는 돼야 할 것 같으니 빌라든 아파트든 그 정도 평수로 대출 없이 집 한 채 사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도 집을 살 수 있으면 진작에 사지 않았겠냐며 지금 장난하냐고 도리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싫으면 제가 아파트를 해갈 테니 오빠가 이 혼수 리스트대로 혼수를 채워오고 예단으로 집값의 10%를 들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제가 말했던 1,500을 들먹이며 그 돈으로 이 리스트에 있는 물건들을 다 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말귀도 못 알아먹고 헛소리를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에게 제가 1,500을 예산으로 잡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택도 없는 리스트를 주셔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남자친구도 아차 싶었는지 자기가 이쪽으론 문외한이라 그렇다며 잘 몰라서 그런 거래요. 저도 이때쯤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남자친구에게 가전은 다 삐까뻔쩍하게 신상으로 채우면서 가구도 싸구려로 하면 이상하니까 아예 가구까지 전부 싹 다 최고급으로 맞춰 오라고 했습니다. 혼수는 넉넉하게 5천이면 될 것 같다고 5천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그럼 빌라에 전세 들어가려고 받으려 했던 대출 3천으로 혼수하면 되겠다고 답을 찾은 것 마냥 굴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설명하기도 지치고 피곤해서 화도 안 나더군요. 그냥 빨리 전화를 끊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그 대출은 혼자 갚을 거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더 많이 갚지 않겠냐고 그럽니다.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어쨌든 나도 갚아야 된다는 소리 아니냐니까. 어차피 한 집에서 같이 쓰고 살 건데 억울할 일은 아닌 것 같다는 헛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저보고는 전부 적힌 대로 사오라더니 제가 집 해올 테니 혼수는 자기 보고 사오라니까 대출받아서 사자고 하는 건 너무 도둑놈 신부 아닌가요? 이쯤 되니까 제 돈으로 혼수해오는 건 당연한 거고 자기 돈 쓰자니 아깝다고 못 알아듣는 척 연기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이 감정적인 소모전을 계속할 수가 없어서 제가 남자친구에게 그냥 파혼하자고 했습니다. 전세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이 이모님에게 넘어가 있었지만 그건 다행히도 남자친구의 돈이었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신혼여행, 식장, 예물 등이 가계약되어 있었지만 다행히 계약금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들릴 만큼 남자친구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그깟 혼수 좀 해오랬다고 파혼 소리까지 하냐면서 너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깟 혼수냐고 그럼 그깟 혼수 반반하자니까 싫어서 파혼 소리까지 나오게 한 오빠는 뭐 대단한 것 같냐고 싸붙였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어머님이랑 이야기해보고 연락 준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그때는 마음이 다 식어버린 상태라 상의를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난 이제 결혼할 생각 없다고 말하곤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진짜로 어머니랑 상의를 한 건지 새벽 2시에 전화가 왔는데 남자친구도 아닌 어머님이었어요. 어차피 저도 화가 나서 잠은 안 자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새벽 2시에 전화를 건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정말 어디까지 무례할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받으니 어머님께서 다짜고짜 저를 교육시켜야겠다며 저희 카페로 찾아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카페는 제 일터이기 때문에 안 되니 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일륜지대사를 앞두고 그깟 카페가 중요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안 할 결혼 마무리 짓는 것 때문에 제 사업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저를 만나실 거면 어디로 오시라고 아예 시간하고 장소를 제가 정해서 통보해드리고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질질 끌고 싶지도 않고 이런 불편한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싫었습니다. 이미 남자친구든 어머님이든 뭐 어떻게 나오든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저 혼자 식장, 신혼여행 등 위약금 물고 예물 가계약도 전부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 계좌로 환불받은 금액의 절반을 보내버렸습니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그냥 보냈더니 남자친구한테서 전화가 바로 걸려오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서 그냥 한 말이라고 정말 파혼할 거라곤 생각을 안 했는지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제정신이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심때 카페로 찾아오겠다고 하길래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바쁘니까 봐야겠으면 내일 모레 어머님하고 만나기로 했으니 그때 어머님까지 모시고 한 번에 보자고 했습니다. 어머님을 만나기로 한 당일 약속 장소에 나가니 남자친구하고 어머님뿐만 아니라 이모님까지 다 같이 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잠깐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지만 차라리 한꺼번에 상대하고 깔끔하게 끝내야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기 무섭게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바로 본론을 시작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저더러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냐며 당신과 이모님이 하루 종일 발품 팔아가며 고른 거라고 이보다 괜찮은 건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가전이라는 게 한 번 사면 10년은 좋게 쓰고 기왕이면 비싼 돈 주고 사는 거 좋은 거 사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애 낳고 나면 살림도 커지고 이사도 가야 할 테니까 그런 것도 다 고려해서 고르신 거라고요.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님이 보내주신 혼수 리스트에 저희가 쓸만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요. 지금 당장 집도 빌라에 전세고 거기에 빚까지 안고 시작하는 마당에 10년 후까지 내다보며 사치스럽게 시작하고 싶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혼수에 이 정도 쓸 돈이 있었으면 차라리 대출을 안 받고 집 구하는데 돈을 더 썼을 거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발품을 파셨다고 하셨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그 매장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큰 걸 고르신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고른 혼수 리스트가 마음에 안 드냐며
그럼 예단만 보내고 저희 살림은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군요. 거기다 덧붙이시기를 당신은 예단을 안 받아도 상관없는데 주변 사람들 눈이 있으니 그 정도는 하는 게 저한테 좋을 거라 하시더군요. 처음에 서로 약속했던 대로 제가 알아서 혼수하게 내버려 두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제 와서 자꾸 예단에 집착하시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눈은 신경 쓰이시고 제가 남자친구와 어머님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는 신경이 안 쓰이시냐고 물었습니다. 남자친구도 5천, 저도 5천 내고 거기다 대출까지 같이 갚아야 하는 상황에 왜 저에게 이런 초호화 혼수를 바라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고요. 게다가 예단까지 보내가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딱 잘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니까 조금씩 서로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랑 어머님은 같이 나오면서 말도 제대로 안 맞춘 건지 남자친구는 그저 저를 달래려고 예단 안 해도 되고 혼수도 반반하자고 그러면서 집 대출도 자기 혼자 갚을 거니까 마음 풀라는 소리만 계속 하더군요. 그 옆에서 어머님은 예단만 하고 혼수는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그러시고 이모님은 전세 계약금은 못 돌려주는 거니까 그냥 좋게 좋게 같이 대출금 갚아가면서 살라고 그러시고 정말 다들 자기 하고 싶은 말들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나마나 한 소리만 되풀이되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자친구든 어머님이든 약이라도 오르라는 심정으로 사실 내 앞으로 아파트도 한 채 있어서 오빠가 혼수해오겠다고 했으면 그냥 참고 결혼했을 수도 있다고 말해버렸습니다. 솔직히 있는 척하는 것 같아서 그동안 정말 조심했는데 나를 진짜 호구로 보나 싶어서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보아하니 어머님은 저희 집을 무슨 돈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럴 마음이 싹 달아났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남자친구가 아파트 한 채를 대출 없이 사온다고 해도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의미 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리고는 남자친구한테 이제 그만 연락하라고 최소한 우리 욕은 하지 말고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니 그새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저희 아빠가 그 전화를 받으셨고 그댁 아드님은 저희 딸이 큰돈 들여 살 만큼 대단한 사람이 못 되니까 마음 접으시라고 하셨답니다. 그쪽 입맛에 맞는 여자로 찾으시라고 했대요. 더 웃긴 건 그 와중에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에게 정말 제 앞으로 아파트가 있냐고 물으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빠도 맞다고 그게 지금 올라서 얼마라고 콕 집어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남자친구는 계속 저에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는데 그럴수록 제 결심은 확고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하루 종일 전화하고 집 앞에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결국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전화번호 바꿔버린다고 했더니 전화는 안 오네요. 어머님도 결혼할 사이에 왜 집 있는 거는 숨겼냐며 그걸 알았으면 혼수는 당연히 자신이 해줬을 거라며 거짓말한 저도 잘한 건 없으니 이쯤에서 없던 일로 하고 다시 시작하자고 그러시더군요. 결국 저희 엄마까지 나서서 한 번만 더 이렇게 불편하게 연락해 오시면 남자친구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겠다고 엄포를 놓으셨고 그제서야 좀 잠잠해졌습니다. 아무튼 언제까지 이렇게 피곤하게 쫓아다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죽어도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당분간은 그냥 일에 집중하면서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려고요. 비록 파혼한 건 속상한 일이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대부분 다 한 것 같아서 미련이나 후회는 없어요. 지금은 한결 마음도 누그러져서 그냥 남자친구도 알아서 잘 살고 저도 잘 살고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던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요? 파혼했어요. 사귈 때는 자상하고 다정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았던 남자친구가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자 전에 없던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속된 말로 저를 다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기라도 했는지 말이에요. 변해버린 남자친구에게 크게 실망했고
똥인 걸 알게 된 이상 굳이 맛을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헤어지긴 했지만 편의상 남자친구라 칭하겠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났어요.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소개는 아니었고요.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워낙 낯도 많이 가리고 숫기가 없어서 대학교 때 선배 오빠랑 잠깐 사귀었던 걸 제외하곤 제대로 된 연애를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어려서부터 줄곧 친하게 지내온 친구는 그런 저를 딱하게 여겼던 모양이에요. 저더러 30살이 되기 전에 친하게 연애 좀 해보라며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소개팅 약속을 잡아왔습니다. 민망하고 생각만 해도 어색해서 정말 내키지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가 판까지 다 깔아줬는데 싫다고 하면 2번 다시는 소개팅 안 시켜준다고 엄포를 놓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들으니 왠지 아쉬워서 그렇게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네요. 남자친구의 첫인상은 단정했고 매너 또한 젠틀했어요. 하지만 외모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건 남자친구의 취향이었지요. 좋아하는 음악이라던가 선호하는 영화 장르, 그리고 주말에 주로 하는 취미생활까지 저와 비슷한 취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끊어질 틈이 없었네요. 사실 그 무렵 친구들과 만나면 늘상 하는 이야기가 먹고 살기 힘들다거나 개인적으로 짜증나는 일들, 소위 앓는 소리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시기다 보니 더 피곤해지는 일도 종종 있었고요. 그런데 남자친구와 만나면 대부분의 시간을 서로가 좋아하는 것들이나 관심이 있는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보냈으니 지루함은 고사하고 주중에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3개월 동안 친구도 아닌 연인도 아닌 애매한 사이로 데이트를 이어가다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남자친구가 말하길 굳이 사귀자고 해야 한다 생각을 못했다대요. 그리고 사귄 지 8개월 만에 남자친구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앞으로도 어디서 무엇하든 즐겁고 행복할 것 같다면서 결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촌스러운 방식의 유치한 내용이긴 했지만 크게 감동했었네요.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솔직히 크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 역시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고요. 또 다른 이유로는 개인적으로 늘 30살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된 데에는 저희 부모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주변에서 닭살 부부라고 부를 만큼 매우 사이가 좋으세요. 여담이지만 저희 아버지는 양념치킨을 좋아하시고 저희 어머니는 후라이드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치킨을 사오시는 날이면 그 치킨은 늘 후라이드였고 어머니가 치킨을 사오시면 그날은 꼭 양념이었습니다. 서로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하고 서로 입맛에 맞춰 사오시다 보니 곧잘 일어나는 일이었지요. 이 밖에도 두 분이 서로를 얼마나 생각하고 위하는지 엿볼 수 있는 사건이 수두룩하답니다. 아무튼 이런 부모님 밑에서 사랑도 많이 받고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니 저 역시 하루빨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저희 부모님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네요. 그리고 제가 찾던 바로 그 좋은 사람이 남자친구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제가 프로포즈를 받아주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남자친구는 점점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변해갔던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용케 잘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이지 남자친구가 그렇게 줏대없고 한심한 사람인 줄은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네요. 남자친구는 수도권에 위치한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년 걱정은 없는 직장이었지요. 아침 8시까지 출근을 마쳐야 해서 다른 회사들에 비해 약간 이른감이 있었지만 퇴근이 4시 반이라서 본인은 무척 만족스러워했고요. 야근도 없고 주말에 근무할 일도 절대 없었기 때문에 연봉은 진짜 소금처럼 짰습니다. 파혼한 마당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를 전 소개받았을 때 이미 직장생활 5년 차였고 연봉도 남자친구보다 2천만 원 정도 높았지요. 남자친구 직장과 제 직장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남자친구 직장은 가늘고 길게, 저는 굵지만 길 수도 짧을 수도 있는. 제가 그렇다고 남자친구 직장을 부러워했을까요? 전혀요. 남자친구 역시 제가 자기보다 더 번다고 해서 뭐 중력이 든다거나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있는 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없는 걸 부끄러워하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때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대는 남자친구가 남사스럽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때야 제가 사랑에 눈이 먼 상태라서 귀엽다고 생각했어요. 참, 속도 없지요? 지금은 어떻냐고요? 그 상황이 떠오를 때마다 제 얼굴이 다 후끈거립니다. 구질구질하고 궁상 맞았던 건데 왜 그땐 그런 생각을 못했는지 스스로 황당하기까지 해요. 궁상하니까 남자친구 생일 선물 생각이 나네요. 남자친구와 저는 동갑내기입니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생일이 2주 빠르고요. 생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어요. 아무래도 나이가 동갑이다 보니까 데이트를 할 때는 서로 편하게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던 날이었어요. 문득 이름으로 불러도 괜찮을까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자기라고 하자니 그것도 어른들 앞에선 좋아 보일 것 같지 않고 결국 저나 남자친구나 적당한 호칭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최대한 이름이나 호칭은 생략하고 적당히 운을 띄워서 대화를 하자고 입을 맞췄지요. 하지만 어머님 눈에 딱 걸렸더라고요. 어머님께선 저희더러 너네는 왜 서로 부르지를 않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어떻게 둘러대기도 애매해서 그냥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남자친구에게 오빠라고 하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머님의 말씀에 순간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동갑인데 오빠라고 부르는 건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솔직히 말씀드렸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아무리 그래도 아내 될 사람이 남편 될 사람 이름을 함부로 부르냐입니다. 제가 그러면 남자친구가 기가 눌려서 밖에 나가서 큰일을 못한다나요? 저는 어머님께 그래도 오빠는 아닌 것 같다고 적당한 호칭을 만들어 보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선 계속해서 오빠라고 부르라며 그래야 윗사람에 대한 존경심도 생기고 한다나요? 어머님은 학교 선생님이셨기에 더욱더 그런 식의 고리타분하고 비논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실 거라곤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이 모든 대화를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자친구가 그러더군요. 그냥 자기 이름이 원래 오빠라고 생각하랍니다. 이건 또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지 대꾸할 힘도 없어서 그냥 어머님께 알아서 하겠다고 했어요. 아마 이때부터 어머님께 미운 털이 박혔던 모양입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은 남자친구의 생일 다음 날이기도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생일은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제가 야근이 있어서 만나지를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자기 친구들하고 모여서 생일 축하를 한다고 했고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 생일 선물을 준비해두긴 했지만 주지는 못한 채로 어머님 아버님 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전이기는 했지만 며느리감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이었으니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한우 세트를 사들고 찾아뵙게 되었지요. 어머님께선 남자친구로부터 제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며 김치찌개를 끓이셨다 하셨습니다. 솔직히 이때 조금 황당했어요.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건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데이트할 때도 주로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먹었던 거지. 저는 김치찌개는 무슨 김치도 잘 안 먹습니다. 그래도 뭐 누가 강요해서 한 배려도 아니고 제가 남자친구를 사랑해서 제가 원해서 했던 배려였으니 남자친구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해서 남자친구 탓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지요. 4인용 식탁이었는데 식탁의 한쪽 면이 벽에 딱 붙어 있었어요. 즉, 4명 중 2사람은 안쪽으로 들어가 앉아 있어야 했고 바깥쪽 사람이 비키지 않으면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였지요. 제 맞은편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앉아 계셨고 저와 남자친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키가 190cm에 몸무게가 100kg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키 160cm에 48kg인 저는 벽과 남자친구 사이에 낑겨 있었다고 표현하면 적당하겠네요. 김치찌개 맛은, 이제 진짜 제가 못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맛없었어요. 김치찌개가 맛없기가 쉽지 않은데 진짜 맛이 없었습니다. 돼지 냄새도 풀풀 나고 남자친구 입에야 어땠을지 몰라도 전 밥 한 그릇 비우는 것도 고역이었어요. 남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래도 그건 예의가 아니다 싶어 퍼주신 한 그릇은 어떻게든 싹싹 비워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더 먹을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순간 어른들은 복스럽게 먹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이 머릿속을 퍼뜩 스쳤고 저는 더 먹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 국그릇을 달라고 손을 내미셔서 제 국그릇을 내드렸고요. 그런데 이 일로 뒤에서 가루가 되게 까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집에 와서 한숨 돌리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남자친구가 한껏 가라앉은 목소리로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저더러 왜 그렇게 교양 없이 몰상식하게 행동을 했냐입니다. 황당해서 그게 다 무슨 소리냐니까. 아까 어머니께서 찌개 더 줄 거냐고 하셨을 때 왜 그릇을 드렸냐는 거예요. 그릇을 달라고 하시니까 드렸다고. 난 지금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저도 짜증이 나서 화를 냈습니다. 말을 할 거면 똑바로 하라고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한다는 말이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랍니다. 며느리감이라고 인사드린다고 온 애가 지가 먹을 찌개도 지 손으로 퍼먹을 생각을 안 하냐고요. 다른 가족들이 더 먹을 건지 필요한 건 없는지 제가 알아서 나서서 챙기는지 안 챙기는지 어머님께서 계속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지금 니네 집 부엌에서 내 국그릇 들고 찌개 더 먹겠다고 설쳤어야 된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도 제 말이 맞는가 싶었는지 한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냥 어른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지. 넌 뭘 그렇게 따지고 드냐입니다. 아까도 오빠 소리 하라고 하면 그냥 내하고 어머님이 보실 때 하는 척만 하면 되는 걸 그렇게 안 한다고 뻗팅기더니 지금도 보랍니다. 그냥 내가 생각이 짧았다. 앞으로는 알아서 잘해보겠다 하면 될 것을 니네 집 부엌이 어떻고 저떻고 왜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해 안달이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판에 한마디 덧붙인 게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여자면 좀 조신하게 알겠어 소리 좀 하랍니다. 다 저 잘되라고 하는 소리지. 저 괴롭히려고 하는 소리가 아닌데 뭘 그렇게 따지고 드냐고요. 그 소리를 딱 듣고 나니까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아니라 무슨 조선시대에서 넘어온 모질이인가 싶더라고요. 설령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더라도 남자친구가 중간에서 잘 끊어냈으면 되는 거잖아요. 구태여 말을 전하지 않을 수도 있었고요. 이 상황에서 결혼하면 사사건건 어머님의 억지 논리를 상대하게 생긴 건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 남자친구도 남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되는 건 시간 문제겠더라고요. 그래서 너 그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고치던가 아니면 이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하자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할 말은 하고 살 거고 억울한 일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없으니 이런 나를 감당할 수 있으면 결혼하는 거고 자신 없으면 손 떼라고 했네요. 난 어머님이랑 당신 비위 맞춰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요. 이후로 한 2주 가까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 생일에도 축하한단 말 한마디 없더라고요. 이미 서로 연락을 끊고 일주일이 지나갔을 때 전 저희 관계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사람이니까 생일 축하 인사조차 받지 못했을 땐 기분이 울적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일 다다음 날 남자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오토바이에 치이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계시다며 한번 와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랑 나랑 끝난 거 아닌가? 그런데 뭘 오라가라냐 싶어서 짜증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인사까지 드리고 왔는데 어머님께서 병원에 계시다니 몰랐으면 몰라도 알고서 안 찾아뵙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음료 한 박스 사들고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미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 찾아간 거였어요. 병원에 도착하니까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자기 진짜 너무 놀랐답니다.
저는 2주 동안 연락 한 번 안 해놓고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데 말을 거는 남자친구 때문에 더 놀랐는데 말이에요. 그러더니 남자친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 어머니가 지금 옆에서 심부름해줄 사람이 필요하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셔서 자리에서 일을 보시거나 아니면 누가 같이 가서 바지 내려드리고 그런 걸 해야 하는데 자기는 아들이라서 못하지 않냐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저더러 하래요. 저는 같은 여자니까 쉽지 않냐고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나더러 지금 어머님 대소변 받아들이라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이번에 잘하면 그동안 실수한 걸 다 만회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빨리 병실에 들어가 보랍니다. 어머님께서 저만 기다리고 계신다나요. 진짜 어이가 없고 이 인간이 나를 뭘로 보고 이러나 싶더라고요. 비타민 음료까지 사들고 간 내가 미친 엑스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남자친구에게 아무래도 내가 잘못 온 것 같다고 나는 인사나 드리러 온 거지 무슨 병수발 들러온 것도 아니고 어머님한테 잘 보이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만 어머님한테 점수 깎였냐? 너도 너희 엄마도 나한테 점수 오지게 깎였다고도 말해줬지요. 무슨 너희 부모님한테만 며느리감 고르는 선택권 같은 게 있는 줄 아냐고. 나도 내 시댁을 고르는 자유가 있다고 탁 사붙여 버렸네요. 그 말을 끝으로 딱 뒤돌고 병원을 나오려는데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알겠답니다. 지난번 자기 생일 때 선물 안 주지 않았냐면서 어머님 대소변 수발 들어드리는 걸로 생일 선물 퉁치재요. 진짜 뭐 이런 XX가 있나? 너 나한테 뭐 맡겨놨냐고 생일 선물 같은 소리 한다고 니네 엄마 아픈데 아들이란 자식이 나와서 헛소리나 하고 있고 너 낳고 미역국 먹었을 네 엄마가 불쌍하다고 아주 온갖 욕을 귀에 때려박아주고 왔네요. 넌 뭐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리고 간병인이 필요하면 불러 돈 주고 부르라고 아주 병원이 떠나가라 악다구니를 쓰니까 지도 귀까지 벌게 져서는 솔직히 소리 지른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쪽팔리기도 했지만 속은 후련합니다. 그게 남자친구와 저희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이후로 듣기로는 어머님의 부상이 생각보다 심해서 한 6개월은 꼼짝없이 병원에 계셔야 한다나 봐요. 잘난 아드님께서 뭐 어떤 방법을 찾아도 찾지 않았겠어요? 관심 전혀 없고요. 까딱하면 결혼도 하기 전에 며느리감이라고 못 볼 걸 별의별 걸 다 볼 뻔했는데 잘 됐다 싶지요. 조상신이 저를 도와주셨다 싶고요. 진짜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만약 저에게 다시 한번 사랑의 기회가 온다면 최소한 3년은 만나보려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